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너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가족이긴 하지만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적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돈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며 악마로 변하기도 합니다. 제 시댁이 그런 악마들이었어요. 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말 섞어봐야 필요 없고 형님이 지용이 그 자식한테 잘 얘기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우리 지희 몫을 얼마라도 주시던지 나 이대로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내 돈 내가 내 조카한테 주고 싶어서 준 게 그리 문제가 되냐? 너나 지희나 다 똑같은 것들이야. 결국엔 내 돈 말고는 관심도 없지. 너희들한테 줄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야.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고 하나밖에 없는 시부모님의 재산마저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시댁의 정상적인 분은 오직 시부모님 한 분뿐이셨어요. 고모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금술은 좋으신데 자식이 없으셔서 남편을 어릴 때부터 유달리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결혼할 때도 축의금으로 정말 많은 액수를 주셨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며 저를 유달리 예뻐해 주셨죠.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중적인 가면을 벗어던지면서 돈 앞에서 악마가 되었는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맞벌이 때문에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봐주셨어요. 아이는 그 덕분에 외갓집을 참 좋아했고 친정부모님을 잘 따랐죠. 그리고 거리가 먼 시댁에는 자주 가지 못해서 아이가 늘 시댁 식구들을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시부모님은 모든 걸 엄마인 제 탓으로 여기며 쓴소리를 하셨죠. 얼마나 네가 시댁에 발길을 안 했으면 이렇게 하나뿐인 손녀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안 따르겠니. 어릴 때부터 애 교육은 엄마 하기 나름이다. 외갓집에만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키우면 쓰겠니? 시모가 저를 탓다며 잔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나서서 시집살이 시키는 건 죽어도 못 본다고 제 편을 들어줬었죠. 남편은 회사원 그리고 전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시댁에는 도저히 자주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옛날 분이신 시어머니의 생각은 이런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시댁과는 가까워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덕분에 아직까지 잘 참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 분들이라서 그러신지 너무 보수적인 분들이셨어요. 게다가 서울에 사는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많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가씨마저 철이 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참 많이도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분들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시부모님과 아가씨의 이중적인 면과 과욕이 드러나면서 끝내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는 어린이집 하원 후 친정에 가 있고 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언니네 동네 근처로 왔는데 카페가 어디쯤에 있어요? 나 손에 짐도 많은데 얼른 나와서 좀 도와줘 봐요. 네? 갑자기 무슨 여기 근처에 왔다고요? 잠깐만요. 내가 앞에 나와 있을게요. 아가씨는 갑작스럽게 캐리어 하나랑 커다란 검은 봉다리 3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봉지 안에는 고추랑 감자가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우선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당황스러운 저와는 달리 아주 당연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연락 못 받았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전화한다고 하던데. 나 직장 그만뒀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내일 학원도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요. 집이 여기서 멀어요? 오늘아 차를 오래 탔더니 피곤한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고 사태 파악을 하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우리 애 거기 잘 도착했지? 막내가 마음 잡고 공부 좀 시작해본다고 해서 내가 오빠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라고 했다. 서울까지 가서 여자 혼자 어떻게 지내겠니? 더군다나 지 오빠가 거기 집 한 채 떡하니 장만해놓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내가 농사지은 감자랑 고추 좀 가득 보냈다. 아무튼 우리 애 어려운 공부한다는데 옆에서 잘 좀 봐줘라.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으셨죠.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화가 났지만 우선 남편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퇴근하는 대로 곧장 카페로 와서 마감을 도와주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퇴근 후 카페로 왔는데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라며 왜 여기 있는 거냐며 물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표정이 확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공무원 공부를 해? 멀쩡한 직장은 왜 갑자기 그만둔 건데? 됐고,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사냐? 정 공부를 할 거면 고시원에 가서 마음 잡고 제대로 하던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자고 내일 학원이랑 고시원 바로 알아봐. 그리고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같은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옆에 있던 저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뒷바라지도 못해주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내일 내보내겠다 말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아가씨도 그런 남편 앞에서는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고 얌전히 저희를 따라 집에 왔어요. 오는 길에 딸아이를 친정에서 데리고 같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온 손님이라 허둥지둥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저녁상을 차렸죠. 아이 역시 갑자기 온 고모가 낯선 모양인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아가씨가 남편이 아이 재우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입을 열었어요. 나 우선 내일 아침에 학원 알아보러 가야 하는데 길도 잘 모르고 언니가 내일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오빠가 한 말인데 그래봐야 입 하나 더 넣는 거밖에 더 돼요. 밥 차릴 때 수저 하나 더 올리면 되고 밥 한 공기 덮으면 되는 거잖아. 언니가 오빠한테 다시 말 좀 잘해봐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학원비 내면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고시원을 가라는 거냐며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아가씨 미안한데 나도 솔직히 아가씨랑 같이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미안하지만 내일 학원 알아보면서 괜찮은 고시원도 같이 알아봐요. 사전에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머물겠다고 하면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미안해요. 어려울 것 같다는 제 말에 아가씨는 빈정이 상한 듯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래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선을 긋는데 어떻게 잘 지내겠냐면서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아가씨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참 안 좋아졌어요. 그때 마침 아이를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보고 눈치 빠른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아는 듯 했죠. 곧바로 아가씨한테 괜한 생각 말고 당장 내일 고시원으로 들어가라며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아가씨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가씨는 자는 듯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혼자 빵 한 조각 데워 먹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화장까지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그제야 아가씨도 일어나 나오더라고요. 식탁 위에 아침을 차려두고 혹시 몰라 현금으로 5만 원짜리 2장을 건네줬습니다. 아가씨 카페 문 열어야 해서 먼저 나가볼게요.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하고요.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천천히 나가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꼭 내가 고시원을 가야겠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맘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내쫓아야 되냐고요. 전 그러면 고시원비라도 언니랑 오빠가 내주던가요. 보면 볼수록 아가씨는 뻔뻔스러운 것이 어머님을 꼭 빼닮은 데다가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재주가 있는 듯했어요. 저는 애써 무시를 하며 그 문제는 이미 오빠랑 얘기 끝나지 않았냐 대답하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내가 너무한 건가 싶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한 30분 지났을까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 어린애를 꼭 내쫓아야 마음이 편하겠니? 네 친동생이라도 그렇게 했겠니? 고작 밥 좀 챙겨주고 잠 좀 편하게 재워주고 하면 될걸?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애를 내쫓아? 너 보면 볼수록 애가 아주 못됐다.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서 네가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아주 두고 보마.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솔직히 참 시댁이 미웠습니다. 맞벌이 하는 것이 힘들어 아이도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있는 마당에 저희의 힘든 상황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떠맡기는 이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래서 혼자 구석에 앉아 흘린 눈물을 닦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날따라 가게도 한가하고 저 또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좀 싱숭생숭해서 하루만 가게 문 좀 일찍 닫았어. 왜? 무슨 일 있냐? 얼굴 표정도 영 안 좋아 보이네. 이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했어? 엄마 앞에서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행동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 하소연을 모두 들으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여자가 때로는 곰인 척하기도 하고 여우처럼 굴기도 해야 한다면서요.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사신 분이기도 하고 워낙 시아버님이 가부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시어머니나 아가씨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 미워하지는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정에서 간만에 엄마랑 한참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니 울적한 기분이 좀 괜찮아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할 시간이 다가와 아이랑 집으로 가서 미리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간만에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해놓고 된장찌개까지 끓여뒀습니다. 아이도 맛있겠다며 얼른 아빠 오면 함께 먹자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현관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빨리 문 열어달라며 서 있었어요. 언니, 미안한데 나 배고프거든요. 맛있는 냄새 나네? 우선 밥부터 좀 먹고 얘기해요. 정말 시댁 식구들은 왜 이렇게 다 일방적인 건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오붓하게 먹으려고 차려놓은 저녁상을 아가씨가 눈치 없게 먼저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남편이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 밥 먹고 있는 아가씨를 보게 되었죠. 남편이 아직도 안 갔냐며 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냐고 타박을 하자 아가씨는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며 밥 먹고 얘기하자고 말을 돌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가씨는 이제 배가 불렀는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알아봐서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했고 고시원은 생각보다 너무 환경이 별로라고 하면서요. 방도 너무 좁고 공용시설이 많아서 불편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정 자기를 내보내야 되겠으면 저희 부부가 직접 월세방 하나 얻어주라는 겁니다. 아가씨, 미안한데 마음 잡고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월세방이라도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무례하다고 말하는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도 기가 찼는지 헛웃음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언니한테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멀쩡한 직장 그만둔 것도 너야. 공부한답시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것도 너고 그랬으면 네가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뭐 하는 거냐 대체. 너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이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줬을지 몰라도 나한테까지 이게 통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아가씨는 남편 말에 분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는 작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시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보신 자식이라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해요. 남편은 장남이라고 맞이의 도리를 들먹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 항상 양보하란 소리를 들으며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자기밖에 몰랐고 버릇이 없었어요. 시모와 아가씨의 성격을 아는지라 남편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며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날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전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왔고 남편은 아침부터 아가씨를 깨워서 모든 짐을 챙겨 직접 고시원에 데려다주겠다 나갔습니다.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신세 안 진다며 툴툴거리며 따라 나섰죠. 아마도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겠구나 싶어 벌써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날 점심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다가 벨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며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얘가 감히 시댁을 만만하게 봐도 유분수지.
너 시누이 대접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내 당장 누구 집으로 쫓아 올라갈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전화가 끊기고 이런 게 시댁인가 싶어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금세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바닥에 앉아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하필 그때 카페로 왔는데 제 우는 모습을 보아버렸어요. 뭐야, 자기 왜 울고 있어? 설마 우리 엄마 전화 왔어? 얼른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오늘 하루 가게 좀 일찍 닫자고는 절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예 나를 잡고 끝을 봐야겠다면서 말이죠. 엄마한테 대충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 아이 좀 부탁드린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그래서 잠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부모님 두 분 다 매우 화가 난 얼굴로 오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세아가 너, 내가 너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쩜 그렇게 모질게 네 시누이를 내쫓니? 서울에 집 있다고 유세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냐? 네가 시대갈기를 얼마나 개똥같이 알았으면 고작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철딱선이 없는 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부모가 말려야지. 어떻게 엄마 아빠까지 나서서는 말도 없이 갑자기 짐 싸들고 와서 우리 집에 산다는 게 말이나 돼? 지가 공부를 할 거면 고시원에서 공부만 할 것이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새언니가 손 아래 시누이 수발까지 들어줘야 돼. 시부모님과 남편은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가부장적인 모습의 끝판왕인 아버님은 결국 폭발하셨습니다. 부모도 몰라보고 제 아내 편만 든다며 남편과 한바탕 하던 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다 소리를 치시고는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당장 가서 빌라고 저희를 다그치셨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신경도 쓰지 않고 씩씩거리며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아가씨가 이럴 줄 알았다는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언니랑 오빠는 그냥 넘어갔으면 될 일을 왜 일을 키워서 이 지경을 만들어요? 야밤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나도 거머리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여기 눌러앉아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오늘 나가서 부동산 아저씨랑 같이 집 좀 알아봤거든요. 나도 양심이 있지. 뭐 그렇게 비싼 집은 안 바라고 그냥 작은 월세방 하나만 얻어줘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참 아가씨 얼굴은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말 같지 않은 말 하지도 말라며 제가 말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아가씨와 시어머니를 모두 내쫓았어요. 그들은 한동안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돌아간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마도 요 며칠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영향인 듯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랑 별 얘기도 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차단해 놓은 수신 목록을 확인해 보니까 아가씨한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와 있었어요. 뭐 자기 집을 무시하냐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둥 오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응할 힘도 남아있지 않고 이 일로 감정 싸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끄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쯤 느지막이 카페 문을 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밀려있는 집안일을 하고 카페로 오겠다고 했지만 괜찮으니 그냥 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를 만큼 넋이 나간 상태로 주문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에 시고모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 나다. 어제 안부도 물을 겸 간만에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했다가 대충 얘긴 들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용이랑 조카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싶어서 한번 보러 갈까 했거든.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자. 기니 할 얘기도 좀 있고 장소랑 시간은 내가 문자로 보낼게. 결혼 전 처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고모님은 절 유독 예뻐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고모님은 남편을 자식처럼 여기시며 이뻐해 주셨고 저를 며느리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고모님이 정도 많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더 편했어요.
하지만 전날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들으셨다고 하니 만나 뵙게 되면 쓴소리 좀 듣겠구나 싶어 각오를 하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간 맞춰 약속 장소로 가보니 고모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몇 달 만에 뵙는 거라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잘 왔다. 시장들 하지? 식사는 내가 미리 시켜뒀어. 여기는 내 단골집이라 내가 맛있는 메뉴를 잘 알거든. 네, 고모. 그나저나 저희 왜 부르셨어요? 고모가 용건 없이 보자고 하실 분도 아니고. 긴장을 한 채로 고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기다렸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남편에게 상속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서류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저와는 달리 그다지 놀라지도 않는 듯 덤덤한 모습이었고요. 눈이 동그래진 채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그게 웃겼는지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놀랐어? 나는 대충 고모가 이 얘기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나 어릴 때부터 고모가 맨날 우리 지용이 장가 가면 고모 재산은 지용이한테 물려주마. 맨날 그 소리를 하셨거든. 그 말에 고모님도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말로 다독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고생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시부모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지? 지희 그 기집애는 무슨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한다고 이 분란을 일으킨다니? 에휴, 여러모로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음식이 나오기 전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맛있게 식사를 마쳤어요. 너무 맛있는 밥을 먹어서 고모님께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려고 했지만 일정이 있어 바로 가보셔야 한다고 하셔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고모님께 받은 서류 봉투를 남편과 같이 열어보니 저희에게는 상상도 못할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마치 한 10년은 펑펑 써도 전혀 지장 없을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저희가 이 재산을 쓴 걸 시댁에서 아시면 난리가 날 듯 싶어 미리 걱정이 됐습니다. 당장에 아가씨는 월세방 구해달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덤덤하게 걱정하지 말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당신이랑 우리 딸 세 식구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끔 할 거니까 나 믿어. 며칠간 남편은 고모님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한동안 카페 일에 소홀해서 밀려있던 일들을 해결하느라 바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주말에 저희 세 식구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간 신경 쓸 일도 많았고 머리도 식힐 겸 다녀오자고 남편이 미리 알아봐 두었더라고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랑 아이는 신이 나서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차단해둔다 해놓고 깜빡했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2번, 3번 연달아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고 아가씨 목소리는 저에게까지 들려왔어요. 오빠, 대체 뭐야? 나 방금 고모한테 전화했었는데 재산 이미 다 오빠가 물려받았다며. 어떻게 뒤에서 그렇게 여시 같은 짓만 해? 동생은 월세방 구할 돈이 없어서 돈 빌리러 고모한테까지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고모가 그 돈을 다 오빠 혼자 배불리라고 줬겠어? 하나뿐인 동생한테 당연히 나눠야지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연달아 속사포처럼 내뱉는 아가씨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야, 네가 나를 오빠라고 생각이나 했음 세연이한테 그따위로 했겠냐?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월세방 하나 구할 돈이 없어. 그게 말이 되냐? 허구한 날 그놈의 명품백 사다 나르고 백화점 들락날락 하느라 없는 거겠지. 이제 와서 그걸 누구 탓을 하냐? 앞으로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마라. 남편은 전화를 끊고 모처럼 놀러온 건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다며 기분 좋게 웃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차 속에서 잠든 아이를 방에 편히 눕히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남편과 맥주 한 잔씩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경비실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인터폰을 받아보니 입구로 빨리 좀 내려와 보라는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설마 하고 남편이 곧장 내려가 보니 시부모님이 그 야밤에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천하의 못돼 먹은 것들이라고 말이죠. 결국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경비 아저씨 차원에서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시부모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민폐가 될 것 같아 우선 할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올라왔어요.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있던 절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전 꼼짝없이 잡혀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라 손에 힘이 엄청났습니다. 머리가 한 움큼은 빠질 듯이 아팠어요. 다행히 남편이 보자마자 곧장 시어머니를 떼내고 제 앞을 막고 서 있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분이 가라앉지 않으시는 모양인지 험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에라이 망할 것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다. 감히 네가 시댁 식구들 이간질도 모자라 시부모 몰래 닫아서 입 싹 씻어? 니들끼리 배불리며 얼마나 잘 살 줄 알았냐? 내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왔다. 니들 그 재산 적어도 나랑 아버지한테 절반은 줘야 된다. 어디서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오늘 작정을 하고 왔다니까 나도 내 와이프 지키려면 독해줘야겠네. 막말로 이 사람만큼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지희 그 기집애 나 몰래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카드값 모자란다고 도와달라고 돈 받아간 게 벌써 몇 번인 줄 알아? 그뿐이야. 시부모 생신이라고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에 코트에 엄마 살면서 생전 못 사본 명품 며느리가 다 사준 거 아니야. 근데도 엄마는 어떻게 했어? 며느리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지? 남편은 그동안 가족의 문제를 알면서도 많이 참아왔던 문제들을 모두 토해내며 따졌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키워놨더니 부모도 몰라본다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셨어요. 아버님은 길게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정확히 반절로 나누라는 말만 하셨지요.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을 만큼 분위기는 정말 삭막했습니다. 결국 세상 모르고 곤히 자고 있던 아이까지 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달래고 다시 재운 뒤 거실로 나왔는데 시부모님은 새벽 1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오늘 아이 끝을 보자고 하며 아가씨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까지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한다던 아가씨는 클럽에서 놀다가 온 듯한 짧고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술도 한잔 했는지 얼굴도 벌겋고 말이죠. 남편과 제가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아버님도 그런 아가씨 모습을 보고 민망하셨나 봅니다. 헛기침을 몇 번 하셨고 제게 꿀물 좀 타다 주라는 말을 하셨죠. 너 일단 서 있지만 말고 가서 꿀물 좀 타서 가져다 줘라. 공부하느라 힘들었는지 우리 애가 술 한 잔 마신 모양이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지금이 몇 시인지 아세요? 이 새벽에 제가 신우의 꿀물까지 타다 바쳐야 하고 이래라 저래라 전쟁통 같은 이 난리를 겪어야 되나요? 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드리기 좀 그랬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두 분 서운하게 해드린 적 없다고 생각해요. 두 분 자주 못 찾아뵈니까 종종 여행도 보내드렸고요. 매번 행사 때마다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 아까워하지 않고 사드렸어요. 그런데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아야 되나요? 서운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남편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고모한테 받은 건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전부터 고모가 저 장가가면 준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절을 넘기라고요? 얼마가 되었든 제가 준다 치면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시게요? 다 저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 먹도록 매번 첫째라는 이유로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 동생한테 양보하고 집안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는 찬밥 신세로 살았어도 참았습니다. 그러니 더는 저한테 그 잘난 아들 노릇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시댁 식구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어머님은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평생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며 저를 죽일 듯 쏘아보고 가셨지요. 아버님은 평생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고 하시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아가씨는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 모습에 놀라고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야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한 번은 쫓아오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정말 너무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방에 가서 좀 쉬라며 절 들여보내고 나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전 딸 옆에서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아침상까지 차려놨더군요.
피곤했을 텐데 아이 밥을 먹이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속상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괜찮아? 나야 화 한 번 내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가족 일이잖아.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 끝까지. 당신은 지금처럼 당신 하고 싶은 일 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우리 딸 하고 싶다는 것도 시켜주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나 말이야. 사실 쪽팔려서 누구한테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데 어릴 때 참 외로웠거든. 늘 집에 가면 동생만 예뻐라 하고 싸고 도는 부모님 때문에 반에서 1등을 해와도 내 성적표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야. 유일하게 고모는 어릴 때부터 나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챙겨주셨지. 남편은 앞으로 시댁과는 인연 끊고 지내자 말을 하면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고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고모님은 저희 딸을 어찌나 예뻐해 주시는지 아이가 숟가락질만 해도 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하시곤 했답니다.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고모님은 시댁 식구들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모님과 아버님의 사이도 틀어졌다고 하시면서요. 한평생을 고모님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없었던 아가씨는 요즘 들어 부쩍 살갑게 군다고 하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끼리 모른 척하고 남처럼 살 수 있냐 하면서요. 고모님은 시댁이 얌전하게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으셨고 남편이 답을 했습니다. 저희 우선은 이사를 좀 가려고요. 그분들이 쉽사리 포기할 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이 사람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이사 가고 난 후에 이 사람 오래된 차도 좀 안전한 차로 바꿔주고 싶네요. 괜찮다고 늘 거절을 해서 아직도 오래된 차 타고 있거든요. 부모님과 차 한잔 마시며 남편 어릴 적 얘기도 듣고 시부모님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과 고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고모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둘도 없는 가족처럼 굴기 시작하셨다고요. 게다가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당연히 재산은 시부모님과 아가씨 그리고 남편에게 나눠줄 거라며 벌써 계획까지 세워두셨다고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고모님은 가난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시부모님이 돈 때문에 가족인 척 살갑게 구는 것이 영 못마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시리라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고모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고모님과 남편이 참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고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희생하며 아가씨만 예뻐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늘 밝은 모습만 봐서 이런 외롭고 무거운 부분이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남편 뒤에 기대어 숨어있지만 않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평화롭게 일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마쳤고 오래되고 낡은 제 차도 넓고 튼튼한 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운영하던 카페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카페 위치까지 시댁 식구들이 알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컸고요. 이제는 제발 얽히지 말고 이 지독한 악연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해보자 싶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로 한동안 막상 집에만 있으니 괜스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때로는 울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 많이 걱정하던 남편의 배려로 다시 기운을 차려 열심히 상가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당신 많이 힘들지? 미안해. 우리 집 때문에 안 해도 될 이사에다 카페까지 그만두고.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러다 집 근처에 예쁜 상가 건물에 운 좋게도 카페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가게 인테리어 공사에다가 짐 정리에다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다시 안정이 되어가고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고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와 딸아이까지 너무 예뻐하시고 아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고모님한테 더 마음이 가고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카페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혼자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뒷정리를 모두 끝내고 차에 탔을 때 아마도 밤 10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늦은 밤에 고모님이 전화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고모님 목소리가 엄청 안 좋으셨어요. 미안해,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집에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와 계신다. 하필 지금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에휴, 이것들이 오늘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야. 지용이는 아까부터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한데 너라도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렵사리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고모님 말씀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설마 고모님 댁까지 쫓아가 횡포를 부릴 줄은 몰랐어요. 곧장 차를 돌려 고모님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내내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일단 가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고모님 댁은 다행히도 카페에서 그리 멀지 않아 30분 뒤쯤 도착했습니다. 고모님 댁 주차장에 들어서니 아버님 차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부터 자꾸만 심장이 쿵쾅거리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유리컵은 바닥에 깨져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거실에 있던 탁자와 의자들은 엎어져 아스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시부모님이 살림살이들을 때려 부수며 고모님을 협박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고모님 댁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님은 잘 만났다는 얼굴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 발로 여기까지 와? 오냐 그래. 마침 잘 왔다.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왔다. 누나는 동생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뻔히 내 형편 알면서 어떻게 우리는 쏙 빼놓고. 아버님은 저와 고모님을 번갈아 보며 섭섭하다고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가까이에 서 있으니 술 냄새와 지독한 담배 냄새까지 확 풍겼습니다. 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말 섞어봐야 필요 없고 형님이 지용이 그 자식한테 잘 얘기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우리 지 몫을 얼마라도 주시던지 나이대로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내 돈 내가 내 조카한테 주고 싶어서 준 게 그리 문제가 되냐? 너나 지희나 다 똑같은 것들이야. 결국에 내 돈 말고는 관심도 없지. 너희들한테 줄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야. 고모님의 말씀에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가씨도 역시나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도무지 심각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 보였고 아무래도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 쪽에 가서 전화를 받아 대충 상황 설명을 하고 빨리 와달라 말을 했습니다. 놀란 남편은 당장 아이만 친정집에다 맡기고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혹시 몰라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어요. 신고도 접수하고 남편이 늦게라도 연락이 되어 상황을 알릴 수가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다소 두근대는 심장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시부모님과 고모님은 살벌한 언쟁을 벌이고 계셨고 그 뒤에는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 보더니 글쎄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이제 속이 시원하냐며 모든 원인은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입을 열었는데 그때 아가씨가 베란다 창문으로 달려가더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고모,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밉고 내가 미워도 그렇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푼을 안 줘요? 우리가 거지야? 이런 꼴로 살기도 싫고 차라리 나 죽으면 얼마라도 나오겠지.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호강하고 살게 내가 여기서 사라져 줄게요. 어머님은 놀라서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냐 하시며 발을 동동 구르셨고 아버님은 이제 어쩔 거냐며 그 순간에도 고모님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죠. 그 상황에 저 역시 사람이라 무서운 게 사실이었지만 아가씨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발버둥 치는 아가씨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아가씨는 그런 저한테 같이 죽자며 달려들었죠. 이를 보신 고모님은 아가씨를 말리시려고 하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지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아가씨의 발에 얼굴을 맞아 코피가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도착해서 이 난리통을 보게 되었죠.
어쩌면 저보다 남편이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상황에서도 시부모님은 오로지 아가씨 걱정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지희야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이 나쁜 기집애. 2번 다시 그런 짓 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하나뿐인 동생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쩜 니들만 생각하니? 이게 다 니 그 못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걸 모르겠니? 대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고. 다들 미쳤어? 내 와이프랑 고모 다친 거 안 보여? 오늘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 남편이 화가 나서 시부모님과 한바탕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모두 기록한 후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그들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시아버님과 발목을 잡고 쓰러진 고모님, 코피를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던지라 꼼짝없이 경찰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경찰들은 119를 불러준다고 했지만 남편은 직접 고모님과 절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고모님은 넘어지면서 근육이 놀란 것 외에 다치신 건 없었어요. 전 코피가 멈추지를 않아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여기저기 멍자국으로 펄었더라고요. 고모님은 치료가 끝나고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이것들 인간이길 포기한 건 진작에 알아보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어. 내 전화 받고 우리 조카 며느리까지 다치게 해서 미안하구나. 평생을 내 동생이랍시고 안 좋은 모습도 해서 포장하고 살아온 내 탓이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지용이 보면서 더 이상 봐줬다가는 지용이까지 힘들게 할 것 같더라. 그래서 지용이한테만 상속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지. 남편은 곧장 다음 날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그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날렸더니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나다. 살다 가족 간에 어쩜 고소장까지 보낼 수가 있니? 저번 일은 우리가 좀 오바했다. 사과할 테니까 네 선에서 고모랑 지용이 좀 잘 말려서 마무리해줘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겠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은 고소건 때문인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셨고 유난히 가족을 들먹이셨어요. 전 이미 저번 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 마음을 정리했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어머님께 연락이 왔었다고 말해주니 아주 질려버렸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댁 전화는 아예 받지도 말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단단히 작정을 했기 때문에 고소권은 아무래도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듯 했습니다. 고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저와 고모님은 그 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과 막말들을 녹음해둔 것도 제출을 했지요. 처음엔 남편이 이 일로 가족들과 사이가 갈라진 것 같아 그 부분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에게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죠. 돌이켜보면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단 한순간도 돈이 아니고서는 저희와 고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평소에 먼저 안부를 물으신 적도 없었고 이제껏 저와 남편 생일 때 단 한 번도 축하는커녕 연락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일 챙기시는 거에 서투르실 거라고 좋게 생각을 했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오죽하면 딸아이 출산했을 때에도 고생했다,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몸조리 끝나고 아이를 보여드릴 겸 시댁에 갔을 때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말씀뿐이었죠. 참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도 아깝고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몇 달이었습니다. 어느덧 정식 재판날이 잡히고 법정에 가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뵌 시부모님의 모습은 여전했고 카랑카랑한 어머님 목소리는 조용한 법정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부모님은 판사님이 내린 판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단체로 아주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항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 그들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벌금 낼 돈이 어디 있냐며 아버님은 고모님을 찾아와 애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까지 팔게 생겼다면서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이대로 죽으라는 거냐며 여전히 고모님 탓 그리고 저희 부부 탓만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법정에 서서 싸우는 일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저와 딸에게만 시간을 쏟겠다 했습니다. 저 또한 몇 달간의 힘들었던 상황들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올 뻔하기도 했지만요. 옆에서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남편 덕분에 다행히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셨고요. 현재는 시댁과의 모든 일은 정리가 되어 더 이상 그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 일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아 그 후로는 저 역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최소한 가족이라면 돈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요. 지금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고모님도 얼마 전 통화해서 이제 안정을 찾으셨다고 조만간 미국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바라기만 하고 부모의 도리도 사랑도 베풀 줄 모르는 시댁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고모님이야말로 어린 시절 시부모님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남편을 챙기고 사랑으로 보듬어준 유일한 분이셨으니까요. 남편과 전 이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지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보려고 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모두들 평화로운 일상이 주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